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기업분석연구소죠.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 주식 부호 117명의 지금 주식 가치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역시 부동의 탑3는 삼성가의 새 모녀가 차지했다고. 그렇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417명의 주식 가치를 조사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성부 탑3는 삼성가의 새 모녀였습니다. 종합적으로는 10위권에 범삼성가하고요. LG가가 이름을 대고 올렸는데요.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여성 주식부호 417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주식가치 총액이 지난 12일 종가 기준 25조 2,474억 원에 해당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던 2020년 1월 20일에 종가였던 13조 5,979억 원에 비해서 85.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상속도 있었고 증여가 발생하면서 오너 일가 모녀들의 지분이 늘어난 결과로 일단 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너 일가 여성 중에 상위 30위의 주식 가치 총액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하면 12조 5,632억 원에서 23조 7,173억 원으로 88.8%가 증가했습니다. 삼성과 새 모녀의 주식 가치가 팬데믹 시작이었던 2020년 1월 6조 9,531억 원에서 18조 7,453억 원으로 많이 커졌고요.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에 상속받은 지분으로 인해서 169.6%나 늘어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세 사람을 좀 꼬집어서 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여성 주식 부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삼성생명보험, 그리고 삼성물산의 보유 지분의 가치가 무려 7조 7,204억 원에 달했는데요. 3년 전보다 128.5%가 증가했습니다. 2위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가치는 5조 9,473억 원으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자면 232.8%가 증가했고요. 더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3위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인데요. 지난달 4일에 삼성 SDS 지분 151만 1,584주를 전량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종목의 보유 지분 가치가 3년 전보다 184.1% 늘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SK도 한번 짚어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같은 기간 주식 가치가 3,654억 원 줄어든 7,939억 원으로 4위를 기록했고요. 네, 줄어들어서 4위군요. 그렇습니다. 네. 줄어들어서 4위고요. LG도 역시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고 구본모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또 구현수 씨가 보유한 LG 지분이 각각 4%, 2.92%, 0.72%로 새 모녀의 지분 가치는 1조 895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신세계그룹도 보면 이명희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두 모녀의 주식 가치는 총 9,191억 원으로 각각 7위와 6위에 올랐고요. 정유경 총괄사장의 경우에는 팬데믹이 시작하는 2020년 이후부터 장내 매수와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통해서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또한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삼성가와 LG, SK를 제외하고 10위권에 든 여성 주식 부호가 있습니다. 바로 네.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에코프로의 이선희 씨가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역시나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이제 오너일가가 아닌 분들도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1%라고 합니다. 아까 417명 중에 34명인데 그중에 주목받는 사람은 바로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씨인데요.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대표가 오너 일가가 아님에도 여성 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역시 이름을 올려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이슈가 됐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이 부산 세계 박람회 그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나온 뭐 영상이나 사진을 보니까 대선 후보 유세현장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상당히 훈훈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해맑은 사진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이제 종로구 통일시장을 찾아서 부산 엑스포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일단 지난 17일 국내외 청년층으로 구성된 엑스포 서포터즈 40여 명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종로구 서촌 일대에서 2030 부산 엑스포 게릴라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대한항공회의소가 오늘 밝혔는데요. 최 회장은 엑스포 서포터즈들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히고 있고 최 회장을 알아보지 못한 한 시민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을 참 많이 닮았네요라는 이제 물음을 물었는데 예. 최태원 회장이 센스 있게 많이 닮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답변을 해서 주변의 웃음을 또 자아내는 그런 훈훈한 광경도 보였다고 하고요. 최 회장은 서포터즈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서포터즈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자 70년 전에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이 기적을 만들었다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산 엑스포가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오프라인 홍보는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 가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만큼 앞으로 SNS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홍보 댄스 영상을 찍을 때도 다른 나라의 유명 노래에 맞춰서 춰본다면 좀 글로벌하게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제안을 최태원 회장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차를 타게 되면 부유의 상징이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제 현대차의 포니인데요. 역사 속에 남아있던 정주영 선대회장의 포니 쿠페를 이번에 손자인 정의선 회장이 되살린 게 상당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니 기억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포니를 기억을 하시면 나이가 아마 또 들통이 날 것 같은데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포니가 어떻게 재탄생이 되게 될지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기억이 난다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제 세대를 밝히게 되네요. 포니 하면 말씀 주신 대로 부유의 상징이었고요. 포니 쿠페는 실제적으로 차량 양산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포니 쿠페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디자인을 선보였었던 이탈리아에서 현대 리유니온 행사를 열고요. 포니 쿠페 컨셉트 복원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현대자동차가 오늘 밝혔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포니의 모습을 또 그대로 담고 있고요. 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당히 세련된 과거의 그 포니 쿠페의 모습이 그대로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이 자리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선대 회장이 70년대 열악한 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심지어 항공기까지 무엇이든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독자적인 한국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현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에 시작한 포니 쿠페 컨셉트 복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대로인데요. 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였던 포니 쿠페 콘셉트를 그대로 원형 복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원 작업을 또 다수의 현대차 초기 모델을 디자인했던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인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그의 아들인 파브리지오 주지아로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현대자동차의 역사에서 결코 잊혀질 수가 없는 모델이라고 밝혔고요. 74년 공개 이후에 선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수출 전략 차종으로 일단 양산 직전까지 개발이 진행됐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밝힌 대로 일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양산에 일단 본격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재탄생하게 된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됐고요. 포니 쿠페 컨셉트에는 혁신 정신이 담겨 있고 현대자동차의 담대함이 담겨 있다고 현대차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포니와 포니 쿠페는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 모델로서 타사와 구별되는 현대차의 고유 브랜드라고 또 물리적 유산이라고 현대차는 덧붙였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포니 쿠페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민 비타민으로 유명하죠. 아로나민으로 유명한 제약사 일동제약이 최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오늘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박 기자, 상당히 경영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감원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SBS 비즈에 따르면 일동제약이 최근 전 직원 대상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됐는데요. 3년 가까이 이어진 적자에도 뚝심 있게 연구개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이 업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각 부서별로 약 20%씩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동제약 측은 인력 감축에 대한 안은 다양한 쇄신 방안 중에 하나로 일단 검토된 것이며, 아직 구체적 수치나 확정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자세한 수치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쇄신안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확정적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일동제약에서 신약 개발 호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경영난이 좀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떻길래 매출이나 이제 영업 이익과 관련해서는 숫자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1분기 영업 손실이 144억 원을 기록한 상황이어서 흑자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연구개발 투자를 일단 늘렸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많이 커진 것 같고요. 지난해보다 커진 걸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진단 키트 특수가 일단 사라지면서 특수 매출 규모도 감소했습니다. 일동제약은 2020년 4분기 5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이후에 3년 가까운 1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고요.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배경에는 물론 신약 개발사로 거듭나겠다는 오너 3세 윤웅섭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담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동제약의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로 타 제약사보다 높습니다. 2배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도 역시 적지 않아서 276억 원으로 전년보다 1.8%가 더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조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 조정이라고 보이고요. 현재 일동제약 그룹 차원에서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만 보게 되면 20여 개가 되고요. 조만간 발표될 이 쇄신안에는 기술 이전이나 어떻게 해서 기업이 수익 실현을 마련할 것인지 인력 구조 조정 발표안과 더불어서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인력 구조 조정 이후에는 회사의 매출이 더 늘어나고 또 회사가 다시 이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도 이제 바이오 관련 이슈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고혈압 치료제 관련 의약품 생산을 맡겼던 한 제약사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가 공정당국의 경고를 받았는데요. 자, 공정위가 결국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관련 의약품 생산을 맡겼던 모 제약사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일단 옐로 카드를 받게 된 건데요. 오늘 금감원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자면 셀트리온 제약은 이 회사의 일부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수급 사업자 한 곳에 하도급 대금 약 6,6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올해 2월 15일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가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해당 조항을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에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합니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 전결 보고서를 보니까 공정위는 피조사인 즉 셀트리온 제약은 한 개 수급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당시 수급제약사가 만들어 납품한 의약품에 불순물이 검출돼서 대금 지급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2021년 말에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논란이 된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로 밝혀졌고요. 관계자는 이 고혈압 제품에 불순물이 나와서 과실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처음 기간보다 대금 지급이 일단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가 셀트리온 제약 측에 자진해서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셀트리온 제약은 대금을 수급 제약사에 줬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대웅의 특수관계사인 CG바이오도 2월 20일에 하도금 대급 지급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던 이유로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었고요. 공정위에 따르자면 대웅도 역시 CG바이오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연이자
약 13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서 관련해서도 경고를 받은 바 있다는 점 함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폭락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종목들이 KRX 300 지수에 모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박 기자, KRX 300이라고 하면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가 이제 모아져 있는 종목으로 네. 대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동안 믿고 투자를 해왔을 텐데 이 문제 종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네. 살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어제 관련 이제 구성 종목에 대한 6월 정기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항목들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구성 종목인데요. 이 KRX 300 지수에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주가 폭락 종목들이었던 삼천리, 서울가스, 세광, 그리고 선광, 다우데이터 이렇게 5개 종목이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여서 이게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일단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번 심사 기준이 일단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6개월 기간이었는데 일평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계산해서 편입 편출을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수에 편입이 되면 지수를 추종한 ETF 등 파생 상품이 또 생기게 되는 거라서 믿고 거래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또 남게 되고요. 당장 오늘 기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논란이 된 종목들을 과연 지수 편입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의아한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 폭락 종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한국거래소 설명을 일단 좀 옮겨보면 지수 편입에 적합하다는 사업부와 주가지수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니까 내부 결정 사안이다라는 설명은 뭐 너무나 당연한 답변인 것 같고요. 즉 계량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들은 뭐 그냥 편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래소 관계자의 말을 또 빌려보자면 주가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이 된 이유가 그 주가가 폭락한 그 시기가 심사 기준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서 일부에 좀 한했다. 즉 전부였다면 아마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일부에 해당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설명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구성 종목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명시돼 있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제외할 만큼의 사유를 가진 종목들은 아닐 것이다. 그런 예. 기업들은 아닐 것이라는 한국거래소의 해석이 있었던 걸로 같고요. 글쎄요, 의아하네요. 어찌됐든 뭐 예.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를 계량적으로 판단해서 대표 지수에 포함을 시켰다면 앞으로도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긴 했습니다만 이 기업들이 건실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건실하지 않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건 앞으로도 아마 논란이 될 그런 이슈 같아 보입니다. 글쎄요, 이제 뭐 조사 중이니까요. 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심사 기준을 좀 깐깐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EU가 문턱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또 미국 쪽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문턱을 넘어가면 또 이제 언덕이 나오고요. 예.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미국의 한 매체가 보도한 것이 화제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임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이 한국과 미국 간 여객과 또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는데요. 만약에 미 법무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 독점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3번째 국제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아직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 미국의 언론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일단 일축하긴 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5월 12일 미 법무부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법무부 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이어서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또 LA, 뉴욕 등 주요 노선의 신규 항공사 진입 및 증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면서 기업 결합 승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일단 밝히긴 했는데요. 아무튼 EU에 이어서 미국 쪽에서도 관련 소식이 전해 들으면서 아무튼 먹구름이 끈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도 이제 다른 항공사 관련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을 운항했던 플라이 강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박 기자, 사실 플라이 강원이 이제 예전부터 경영난이 있긴 했는데 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좀 제대로 날아보나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혹시나 이스타 항공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도 양양 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공사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에서 내일부터 모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오는 22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극심한 경영난 때문이고요. 회사 측은 앞서서 베트남 등 어떤 국제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고 직원 급여, 항공기 임대료 체납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제주 노선 등을 예약한 승객 2,690명에 대해서 타 항공사 이용 시 편도 10만 원, 교통비 3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고요. 이후 기간 예약 승객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9년 플라이 강원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재정 지원금 145억 원을 지급했고요. 양양군 역시 최근 운항 장려금 20억 원을 지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목은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국제 내지는 국내 항공선까지 아울러서 증편하려고 했던 플라이 강원이 경영난에 이어서 이제는 결국 기업 회생까지 신청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9번째 소식은요. 오스템 임플란트 소식입니다. 상장 16년 만에 상장 폐지 절차를 받게 됐는데요. 다음 달에 이제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기자, 자진 상장 폐지라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지금 상장 폐지를 호재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이 자진 상장 폐지가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결국에 시장에서 호재로 읽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오늘도 보면 전 거래일 대비 1.6%가 오른 18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6%가 올랐네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상장 폐지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공지했는데요. 임시 주총에서 상장 폐지 승인 의안이 일단 통과되면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최대 주주의 지분율, 또 공개 매수 조건 등의 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자진 상장 폐지 요건을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미 갖췄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나의 호재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가 상황을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가가 일반적으로 현 주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일단 크기 때문이고 지분율 3.91%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에 제한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개 매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한 주주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함께 언급을 해드리고요.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도 소액 주주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서 지배 주주는 주식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도 청구를 받은 소액 주주는 매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배 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매매가액은 매도 청구를 받은 소액 주주와 지배 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매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상 이런 것이고 보통 그 전에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절차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푸드코트 운영권이 10년 만에 아워홈에서 CJ 프레시웨이로 넘어간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박 기자, 병원의 푸드코트 하면 상당한 알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하면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매출도 그만큼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예. 오늘 하루 종일 또 이 소식이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드디어 바뀌는구나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보통 잘 바뀌지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예. 화제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푸드코트 운영권은 말씀드린 대로 10년 만에 CJ 프레시웨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식품업계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촌 세브란스 본관 푸드코트 운영 입찰에서 CJ 프레시웨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CJ 측은 다음 달쯤에 내부 공사를 시작해서 8월쯤 고메 브릿지라는 브랜드를 달고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2013년부터 푸드 엠파이어라는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운영해왔던 아워홈이 이번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10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CJ 프레시웨이와 아워홈 이외에도 대기업 식품업체 2곳까지 모두 4곳이 경합을 벌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병원 푸드코트 가운데 신촌 세브란스가 또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매출 200억 원이기 때문에 업계에 이목이 쏠렸었습니다. 업계가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서 단체 급식과 컨세션, 즉 병원, 공항,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의 식음료 위탁업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신촌 세브란스가 하나의 격전지였던 셈이었는데 예. 신촌 세브란스와 세브란스의 환자와 내원객이 또 상당한 만큼 푸드코트 영업 종료에 따라서 불편을 호소하는 내원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기존 아워홈과 세브란스 간의 계약 기간 종료일인 이달 말까지입니다. 아워홈은 지난 15일부터 푸드코트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내부 시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 측의 입장을 잠깐 옮겨드리면 현 운영업체에서 14일 영업을 종료하고 31일까지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 갑작스러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옮겼고요. 공공성을 띤 영역이기 때문에 푸드코트 구역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또 문을 닫아서 굳이 불편을 감수하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워홈 측은 이번 철수는 병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고요. 10년 만에 아워홈에서 CJ 프레시웨이로 넘어간 신촌 세브란스 병원 푸드코트와 관련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